면접장 문이 열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3살 쌍둥이를 품에 안은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TK그룹 후계자 서준혁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서 자신과 닮은 그림자가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본 순간 그는 직감했습니다. 지금 그의 앞에 마주한 현실은 운명이 4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있었다는 것.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TK그룹 본사 앞에 도착한 윤지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42층 유리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대한 빌딩은 아침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이력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력서는 이미 손바닥에 땀에 젖어 있었고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떨어지면 정말 갈 곳이 없어. 아이 둘을 기르며 혼자 버텨온 지난 3년은 지아에게 너무도 가혹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치마자락을 잡아당기는 작은 손이 느껴졌습니다. 딸 서아가 배고프다며 올려다보고 있었고 옆에서는 아들 서준이 기침을 참으려 애쓰며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지아는 아이들을 안아 올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42층으로 향하는 긴 상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서준의 이마를 만져보았습니다. 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로비가 펼쳐졌습니다. 흰색 대리석 바닥은 조명에 반짝였고 높은 천장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아는 놀란 듯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아는 아이의 입을 살짝 막으며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면접관들이 보였습니다. 지아는 심호흡을 한 뒤 아이들을 안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시간이 느려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면접관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아와 아이들에게 향했고 그 가운데 앉아있던 한 남자는 손에 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서준혁이었습니다. TK그룹 후계자이자 4년 전 지아의 인생에서 갑자기 사라졌던 사람. 아니, 정확히는 지아가 사라진 뒤에도 단 하루도 그녀를 잊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준혁은 지아를 바라보며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지아는 아이들을 옆에 앉히려 했지만 서준의 기침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지아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고 면접관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준혁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아이들에게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우연히 서아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서아의 왼손 새끼손가락이 살짝 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왼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휘어있는 새끼손가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작은 유전적 특징이었습니다. 설마 서준이 가방에서 크레파스를 꺼내려 손을 들어 올렸을 때 준혁은 다시 아이의 손을 보았습니다. 서준 역시 왼손 새끼손가락이 똑같은 모양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동시에 자신과 닮은 흔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준혁의 머리는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때 서준이 갑자기 큰 기침을 했고 몸이 축 늘어지듯 지아에게 안겼습니다. 지아는 아이를 감싸 안으며 면접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준혁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면접은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야겠습니다. 지아는 당황에 주저했지만 아이의 상태를 보는 순간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준혁의 전용 차량으로 병원을 향하는 동안 차 안에는 깊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지아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눈을 감았지만 긴장으로 손끝이 떨렸습니다. 준혁은 거울을 통해 지아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아이들은 급히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서준의 상태를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열이 높고 호흡음이 불규칙합니다. 천식이나 알레르기 질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유전병 검사를 권합니다. 부모님 두 분의 DNA 샘플도 필요합니다. 지아는 순간 숨을 멈춘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 역시 말없이 검사에 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무겁고 깊었습니다. 밤이 되자 병원 복도는 조용해졌습니다. 지아는 병실 밖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고 준혁은 복도 끝에서 혼자 오래된 문자를 내려보았습니다. 나를 잊어주세요. 4년 전 지아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 문자를 전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아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고 그 상처는 스스로 떠난 사람이 아니라 떠나야만 했던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지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멈춰있던 운명의 바늘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졌던 불안한 공기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지아와 준혁 사이에는 풀리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끝 의자에 나란히 앉았고 지아는 숨을 고른 뒤 과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 봄이었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그 계절에 전 홍익대학교 시각 디자인과 졸업 전시를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지아의 작품은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서 어린 시절의 기억과 상처,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은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녀는 잊혀진 기억들이라는 제목으로 낡은 가족 사진을 재해석한 일러스트 시리즈를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하의 작은 전시 부스 앞에 한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깔끔한 흰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그는 한참 동안 작품을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분한 인상, 그리고 작품을 바라보는 진지한 눈빛. 대부분의 관람객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과 달리 그는 각 작품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 작품 정말 특별하네요. 그가 처음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서준혁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작가님의 이야기가 느껴져요. 특히 이 작품 그는 한 작품을 가리켰습니다. 희미해져가는 사진 속에서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감정을 표현한 게 인상적입니다. 지아는 놀랐습니다. 그 작품에 담긴 의도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알아봐 주시다니 보통은 그냥 지나가시거든요. 그럴 리가요. 이런 작품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예술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지아의 작품 하나하나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작품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서요. 지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시장 근처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봄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테이블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전 TK그룹 회장의 조카예요.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원한 길은 아니었죠. 준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꿈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고 지아의 작품에서 그 고민의 해답을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사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셨어요. 제가 디자인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아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솔직해진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눈빛에는 판단이나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재능은 정말 특별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돕고 싶어요. 고맙지만 저는 혼자 해결할 거예요. 그게 제 방식이니까요. 지아의 독립적인 태도와 강한 의지는 준혁에게 새롭고 특별한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지아의 졸업 작품 완성을 돕겠다며 학교 도서관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작품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점 서로의 인생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밤샘 작업이에요? 어느 날 밤 늦게 준혁은 도서관에서 작업 중인 지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편의점에서 샌드위치와 따뜻한 커피를 사와 지아 옆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먹어야 작업도 하죠. 지아는 고맙다는 말 대신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새벽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준혁은 말없이 옆에서 책을 읽으며 지아를 지켜봤고 지아는 그의 존재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졸업 전시가 끝난 후 준혁은 지아를 캠퍼스 뒤편의 벚꽃길로 데려갔습니다. 축하해요. 전시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두 사람 주위에 눈처럼 내렸습니다. 준혁은 지아의 어깨에 내려앉은 꽃잎을 조심스럽게 털어주었습니다. 지아 씨, 저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 당신의 작품을 봤을 때부터, 아니,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부터 계속 생각이 나요. 이게 단순히 작품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지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 당신이 좋아요. 당신의 열정, 강인함,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좋아요. 제 곁에 있어줄 수 있나요? 지아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벚꽃잎이 더욱 세차게 흩날렸고 두 사람은 그 꽃비 아래서 첫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 후 두 달은 두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준혁은 지아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을 도왔고 지아는 준혁이 회사 업무로 지칠 때마다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주말이면 한강공원을 걸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고 작은 카페에서 서로의 일상을 나눴습니다. 나중에 우리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리는 건 어때요? 당신이 디자인하고 제가 경영을 맡는 거죠. 그거 좋은데요. 우리만의 공간이라니 상상만 해도 설레요. 두 사람은 함께할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전 예상치 못한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은 시험기 위에 선명하게 나타난 두 줄은 기쁨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지아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준혁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뒤엉킨 채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들은 아직 결혼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었고 준혁의 집안은 재벌가였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해. 우린 사랑하니까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결국 용기를 내어 준혁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만날 수 있나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날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린 사람은 준혁이 아니었습니다. 문 앞에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준혁의 숙모 이소연이라고 소개한 그녀는 무례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지아 씨죠? 앉으세요. 우리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이소연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아의 아버지가 진 막대한 빚 3억, 채권자들의 위협, 아버지가 도망 다닌 흔적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임신했다는 것도 알아요. 며칠 전 산부인과에 갔죠? 내가 사람을 시켜 확인했어요. 지아는 불안에 떨렸습니다. 이소연은 지아를 미행시켰고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빚 3억은 내가 갚아주겠어요. 그리고 2억을 더 줄 테니 해외로 떠나요. 대신 아기를 포기하고 준혁과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지아는 처음에는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준혁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소연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당신 아버지가 곧 감옥에 가는데도요? 채권자들이 언제 당신을 찾아올지 아세요? 그 상황에서 아이를 키운다고요? 지아는 밤새 잠도 이루지 못한 채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한다는 막막함, 미래에 대한 모든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결국 눈물 속에서 선택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준혁 씨와 헤어져야만 해. 그날 지아는 준혁을 만나기로 한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이소연은 지아의 휴대폰을 빼앗아 준혁에게 나를 잊어주세요. 행복하세요.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즉시 번호를 바꾸라고 강요했습니다. 준혁의 수백 번의 전화는 모두 연결되지 않는 번호입니다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견딘 시간. 전 쌍둥이를 혼자 낳았어요. 출산실에 보호자는 아무도 없었고 제왕절개 수술을 받으며 눈물 속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울음은 제게 절망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 주었어요. 이소연은 약속대로 지아 아버지의 빚 3억을 대신 갚아줬지만 나머지 2억은 지아가 거절했습니다. 지아는 아이들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졸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휴학한 채 출산했고 다시 복학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후 3년 4개월 동안 지아는 낮에는 편의점과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이들을 돌보며 한순간도 쉬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빨래방에서 밤새 기다려야 했고 겨울에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이불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떨었어요. 그럼에도 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했고 아이들이 제 세상이었으니까요. 지아의 긴 이야기를 들은 준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아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 고통을 자신 없이 혼자 견뎠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준혁은 지아를 바라보며 다시는 그녀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병실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햇빛 아래 4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되돌리기 시작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병원 대기실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공기 속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아와 준혁은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놓여 있었습니다. 의사가 문을 열고 나오자 두 사람은 동시에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진료실 안에는 DNA 검사 결과가 담긴 흰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친자 확률은 99.99%입니다. 두 아이 모두 서준혁 씨의 생물학적 자녀가 맞습니다. 의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유전병 검사 결과 서준 군은 계절성 알레르기와 천식 초기 증상이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유사한 증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이라 적절한 약물 치료와 생활 관리로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어린 시절 비슷한 증상이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며칠간의 입원 치료 후 서준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순간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 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가 아니라 4년 동안 혼자 견뎌온 삶의 무게가 녹아 흐르는 듯 했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작은 손에 있던 굽은 새끼손가락의 기억이 그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처음 아이들을 보았을 때 느꼈던 어렴풋한 감정이 진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아이들은 작은 장난감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준혁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반가운 듯 눈을 반짝였고 서준은 조심스럽게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아는 아이들을 불러 침대에 앉혔습니다. 아이들은 두 손을 모으고 엄마와 준혁을 번갈아 보며 궁금해하는 얼굴을 했습니다. 지아는 숨을 골랐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떤 말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지 고민하며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도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두 아이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향한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아이들은 처음으로 진짜 아빠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수줍게 웃었습니다. 서준은 몇 초 동안 준혁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아빠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가려있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는 그의 가슴에 안겼고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이후 준혁은 법적 절차를 통해 쌍둥이의 출생신고 정정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와 서류를 검토하면서 그는 아이들의 이름 옆에 쓰인 서 씨를 바라보며 자신이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이미 파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TK그룹 후계자의 숨겨진 자녀 소식은 임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일부는 준혁이 회사 이미지에 오점을 남겼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준혁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아와 아이들을 위해 더 강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론사에 익명 제보가 들어갔다는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준혁은 망설이지 않고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숨기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날 지아는 TK그룹 브랜드 전략팀에 정식 입사했습니다. 동료들의 눈빛은 차갑기도 호기심으로 가득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터넷 뉴스의 첫 화면은 모두 TK그룹 후계자와 숨겨진 쌍둥이에 대한 기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자가 회사 앞, 어린이집 앞, 심지어 병원 입구까지 몰려와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지아는 휴대폰 화면에 올라오는 기사들을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날 아침 어린이집으로 향하던 지아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출입문 앞을 가득 메운 기자들이 아이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댔고 서아는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준은 엄마의 다리 뒤에 숨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아이들을 안아 올리며 필사적으로 그 자리를 빠져나갔지만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아이들의 마음은 깊이 다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준혁은 망설임 없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지아와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철저한 보안이 갖춰져 있었고 외부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지아는 처음엔 부담스럽다며 거절하려 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준혁의 펜트하우스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42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지아에게는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금방 적응했습니다. 넓은 거실은 그들에게 새로운 놀이터가 되었고 준혁 역시 아침마다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동안 놓쳤던 아빠로서의 일상을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준혁의 숙모 이소연은 자신의 세력이 줄어드는 것을 견디지 못했고 지아를 다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펜트하우스 거실 바닥에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는 시간을 틈타 몰래 흘린 눈물은 뜨겁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지아의 떨린 손을 잡고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결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소연의 모든 기록을 조사하기 위해 비서실장 한재민에게 지시했고 4년 전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준혁은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이소연은 이미 상황을 눈치챈 듯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말없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 이소연이 회사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과 지아의 아버지 빚을 갚기 위해 무단으로 자금을 빼돌린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소연은 처음엔 부정하려 했지만 증거는 명확했고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TK그룹 임원회의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해온 권력의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폭풍이 정점에 달한 듯한 긴장 속에서 준혁은 지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작은 반지 상자를 열었습니다. 지아의 두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그녀를 올려다보며 이제는 평생 지키고 싶다는 다짐을 담아 내보냈습니다. 지아의 눈에서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고 두 사람의 미래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깨어난 아이들이 나타났고 서아는 환하게 웃으며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은 아빠의 손가락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네 사람은 폭풍 너머의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세 달이 흘렀습니다. 봄은 유난히 화사했고 벚꽃은 마치 오래 기다린 듯까지마다 활짝 피어났습니다. 준혁과 지아의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살 쌍둥이 서아와 서준은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집안에 들뜬 분위기와 예쁜 옷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냥 신이 나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지아가 원했던 작은 정원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오후 정원 곳곳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퍼져 있었고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웨딩 플래너가 준비해준 작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끝없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서준은 꼬마 신랑처럼 작은 정장을 입고 반지가 든 케이스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시간이 가까워지자 정원의 분위기는 점점 감동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벚꽃잎이 가볍게 떨어지고 햇살이 은빛처럼 반짝이는 순간 지아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준혁은 단상 앞에서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진심이 깊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가 꽃길을 따라 걸어 들어오는 동안 하객들은 조용히 숨을 죽였고 벚꽃잎이 두 사람 사이에 흘러내리며 축복의 기처럼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단상 위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섰습니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상처가 아닌 새로운 미래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주례사가 서약을 읽어 내려갔고 준혁은 지아에게 다가가 차분한 목소리로 평생 지켜주겠다는 마음을 담아 서약했습니다. 지아 역시 울먹이는 눈으로 서약을 했고 하객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어지는 반지 교환 시간, 서준은 작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빠에게 다가가 반지 케이스를 건네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작은 아이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의 한 부분처럼 보였습니다. 서아는 엄마에게 꽃을 건네며 웃음 가득한 얼굴로 화환을 씌워주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하늘이 밝게 빛나는 정원 한가운데서 서로의 손을 잡고 키스를 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벚꽃이 휘날리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결혼식이 끝날 무렵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는 가운데 지아는 정원 입구 멀리서 조용히 서 있는 이소연을 발견했습니다. 초대받지 않았지만 혼자 찾아온 그녀는 한참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슬픔 그리고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지아는 잠시 멈칫했지만 누적된 감정보다는 앞으로의 관계를 택했습니다. 그녀는 이소연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준혁 역시 숙모의 진심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순간 서아가 이소연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사진 찍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에 이소연의 표정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안아 올렸고 사진사 앞에 5사람은 한 가족처럼 섰습니다. 그날 찍힌 사진은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치유하는 첫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TK그룹 브랜드 전략팀에서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가며 인정받기 시작했고 준혁은 회사를 이끌며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히 지켜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흘렀습니다. 쌍둥이는 11살이 되었고 각자의 꿈을 향해 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을 산책하던 어느 봄날 4사람은 손을 잡고 강가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든 한강 위로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아와 서준이 부모 품으로 달려와 안겼고 지아와 준혁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제야 완전히 하나의 가족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랜 고통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완전한 빛과 평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은 결국 모든 폭풍을 견디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